김승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승원입니다. 네. 굉장히 어색하시네요. 그런가요? 김승원 의원님 뵐 때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세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무서운 분이세요. 그런가요? 법사위 때 보면 조근조근 팩트로 그냥 공격을 하시죠. 좀 말려주기는. 오늘도 한번 저희가 팩트체크를 할 거니까 제대로 팩트체크 말려주기듯이 네, 한번 열심히 짚어주시기 해보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헌정사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이란 말이에요. 김승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정말 국가적 재난 상황이고, 당연히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그래야 그게 이제 도리에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나도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 이제 그 자리에서 그 뭐 공연불에 비슷한 네. 딴소리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헌정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이런 대형 참사에 이제 물러나지 않는 장관도 역시 헌정사상 최초일 것 같습니다. 다 경질이 되거나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계속 버티다가 결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승원 의원님이 탄핵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면서 서두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해 주십시오 하면서 희생자분들의 성함을 한 분 한 분 또 읊어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또 유가족분들의 바람이었을까요? 누구의 조언을 혹시 들으시거나 그러시나요? 사실은 이제 그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라는 그 지시를 받았을 때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희생자 또 유가족의 뜻을 한번 여쭤보는 것이 우선이겠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 네. 유가족 분들께서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처음에 정부 분향소에 희생자의 이름이라든가 영정도 없다는 점이라든가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일 바라는 건 희생자들이 그냥 이렇게 잊혀져 가는 거 그거를 갖다가 바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라도 꼭 역사에 기록이 되어서 잊혀지지 않도록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희생자들에 대한 그런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109분인가요? 한 분 한 분 다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그 희생자 이름을 불러드리게 됐고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제안 설명하기 전에 송원석 의원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국회가 서로 여야가 막 소란스러웠고 이게 자칫하면 정쟁으로도 또 비춰질 수 있는 혹은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가족의 요청을 받은 그 희생자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를 때 우리가 과연 이 사안의 본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또 그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 내지는 책임자를 이렇게 하는 거 탄핵하는 거 좀 본질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로서는 그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하는 게 더 참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반사. 의석에서는 송채림, 신예진, 신한철. 네, 짧은 영상을 만나봤는데요. 그냥 짧은 정말 몇 초인데도 너무 화가 나요. 그 앞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그 송원석의 반사가 김승원 의원님 앞에 붙은 것조차 화가 날 정도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요. 지금 저거 말고도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저희가 그만둬라 시간 너무 길게 끄니까 했더니 이제 한 장 남았어 막 이러면서 완전히 뭔가 그 장난스러운 전혀 진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태도였거든요. 시정이가. 사실 저는 그 제안 설명할 때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해서 이제 제가 그럴 때 어머니가 항상 우황청심환을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우황청심환 액을 먹고 좀 긴장 안 하려고 떨지 않으려고 가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희생자 이름을 부르는데 제 앞에 이제 양희원영 의원님이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울컥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또 저쪽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그 미리 빨리 투표하려고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농담도 하고 또 권성동 의원님은 거의 뭐 막 파한대소를 했던 것 같은데 막 껄껄대고 웃고 막 그런 거 보고 정말 좀 되게
감정이 좀 미묘하고 복잡했죠. 송원석 의원이 나와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뭐 국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뭐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탄핵의 법적 근거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그러게요.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냐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탄핵 소추 초안은 저희 이제 법률위원회에서 먼저 가장 기초적인 것은 작성을 했는데요. 헌재에서 이제 부장판사도 하고 또 재판관도 했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았고요. 그리고 그런 초안을 토대로 해서 아마 여기 계신 박주민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이제 또 보충도 해주셨고 아마 진선미 의원님, 최기상 의원님 여러 이제 법조인 의원님들이 그 팀과 함께 계속 보완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완성도를 높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김도우 위원장이 좀 불성실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과 증거 자료만큼은 아주 완벽하게 해서 제출해야겠다라는 그래서 아마 박주민 단장님께서 거의 밤을 새셨죠. 저요? 예. 뭐 시간을 너무 안 주고 열심히 하고 주말 일요일까지 밤을 새시고 증거 자료 거의 900페이지라고 제가 들었는데 900페이지를 900페이지 붙였죠. 하나하나 다 그 탄핵 내용마다 증거 자료를 다 붙였는데 그 증거 자료는 국정조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 밝혀낸 객관적인 진실입니다. 진실을 다 붙여서 냈기 때문에 뭐 법 위반이 없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헛소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상민 장관의 법 위반 사항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진짜 많습니다. 예. 그 뭐 사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네. 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벌써 이태원 그 상인께서 벌써 최초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참사가 발생할 것 같다. 대형 임재 사고가 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하지도 않고 또 그런 신고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않고 물론 그것은 이제 거기 현장에 경찰관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이렇게 단계가 있긴 하지만 네. 그것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방치한 결국에는 재난안전관리 총책임자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크고요. 해당 법조항은 다 재난안전관리법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상민 장관이 인지를 늦게 했고요. 보고체계가 작동 안 하니까. 또 듣고 나서도 85분인가요? 네, 관용차 85분. 기다리느냐고 집에서 허비했죠. 시간을 허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8통화인가 9통화를 했다는데 집에서 9통. 네, 네. 듣기만 했지 제대로 지시는 내리지 않았고 맞습니다. 또 태양하무 장관이 중대본인가요? 중대본, 중수본. 중수본 네. 수습본부를 갖다가 운영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이용해서 빨리 구출을 해야 되는데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태만히한 그런 잘못 등등 뭐 너무나도 많고요. 우리 그 유족 회장이 대표자분이 절규하시는 게 딱 그거지 않습니까? 빨리 와서 구조를 신속하게 했으면 최소한 100명 정도는 구할 수 있었을 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절규에 가깝게 호소하시는데 정말로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하고요. 더군다나 그 이상민 장관이 사고 후 국민에 대한 보고라든가 설명에 있어서 뭐 거짓말을 했다든가 특히 국회에서 그 위증으로 고발당한 네. 거짓말을 했다든가 또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뭐 했다든가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의 뭐 성실 의무라든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면도 뭐 명확히 맞기 때문에 아마 뭐 소추 사유는 한두 개가 아닐 것으로 그렇게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진짜 누가 독한 거야? 독한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억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공범이 지금 다 징역형이 나왔어요. 벌금 3억. 네. 벌금 3억. 이러면 솔직히 빼박 아닙니까? 네, 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독하게 있어요. 나가주세요. 네, 전 진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번 판결을 혹시 두 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판결 내용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 또 마침 또 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시기, 그 시기는 좀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면소 판결이 면소 나서 판결 똑 받았죠. 떨어지긴 네. 했지만 이제 드디어 주가 조작을 이제 하려고 이제 돈을 갖다가 모아서 시세 조정하고 막 주식을 팔 때 그때부터는 이거는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제일 많이 돈을 대고 제일 많이 거래 행위를 하고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거의 9억 원을 갖다가 네. 수익을 3, 4개월 만에 9억 수익. 그 시기에 바로 권오수 회장이 이제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가장 주가 조작 열심히 했을 때 쏙 들어갔다가 과실을 딱 따먹고 싹 나오고 그러면 일단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이 된 거고요.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는 권오수와 그럼 김건희가 서로 공모를 했느냐 짜고 주가 조작을 했느냐 그 부분이 지금 남은 건데 그건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특검이 수사를 해서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그 공모 관계를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근데 그 공모 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여러 정황이 아까 김성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판 과정에서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모 선수 발언이었나요? 네네. 뭔가 좀 돈 대줄 사람 없냐 뭐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주식하는 직원들하고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조금만 더 수사를 하면 뭔가 진짜 확실하게 좀 밝혀질 것 같은데 네. 전혀 이 부분을 수사를 그냥 아예 중단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죠. 네,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그 도이치모터스 이사 명함직을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건희 씨가 그 권오수 씨한테 왜 주가 조작 이렇게 이득이 없느냐 항의하니까 도이치 파이낸셜인가요? 그 주식을 갖다가 액면가로 줘서 한 2억인가 3억에 바로 그 차익을 갖다가 얻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해줬는데 그러면 굉장히 밀접하다고 봐야 되고 맞아요. 예. 공모에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요거는 정말 조금만 수사하면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금방 나올 지금 가장 면소 판결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또 말씀해 주셨지만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그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김건희 여사의 돈과 그다음에 그 주식 매매 지시가 있었던 기간이 처벌이 됐으므로 공범 관계만 인정이 되면 공소시효는 재판 기간 동안은 정지가 되니까 계속 늘어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특검을 저희가 이제 해서 뭐 8개월 후에 통과시켜도 언제든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질문이 뭐였죠? 지금 공소시효 관련해서 네네네. 그래서 공소시효는 걱정 안 하실 정도로 수사할 수 있고 다행이네요. 또 그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발휘할 만한 충분한 오히려 근거를 이번 판결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줬다. 근거가 대주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소장에도 김건희 여사 이름이 200번 넘게 등장을 200번 하고 넘게. 좀 말도 안 되는 게 공판 검사들이 심지어 재판 중에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직접 전화 주문이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검찰은 다 알고 있는데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이걸 누구 하나 지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납득이 불가능하거든요. 김승원 의원님은 또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글쎄 뭐 제가 재판할 때는 사실은 전주로서 이게 좀 주가 조작에 시동이 걸렸다라는 네. 그런 약간 인식만 있어도 거의 다 유죄를 선고하고 불법 수익에 대해서 추징을 했는데 오늘 판결 중에 제일 아쉬운 거는 그 돈을 댔다는 손모 씨, 손모 씨. 예. 전주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더라고요. 판례가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을 무죄를 선고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은 사실은 이제 그 헤드쿼터 정점, 지휘자를 정점으로 한 약간 피라미드 조직 같은 그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맘먹고 하려는 자가 있고 그 밑에서 이걸 지휘하는 그 행동 대장이 있고 네. 행동 대장 밑에서 또 사고 팔고 하는 증권사 직원들이 있고 또 그런 소문을 듣고 거기다 돈을 대고 돈을 대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피라미드 구조인데 네. 예전에 예컨대 피라미드의 한 3분의 1을 처벌했다면 지금은 한 3분의 2를 처벌했다면 오늘 판결은 한 3분의 1 정도만 처벌을 해서 되게 좀 아쉬운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점은 이제 2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 정황을 재판 과정에서 밝혔던 공판 검사들이
지도 새도 모르게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워싱턴에 간 분도 있고 지방 검찰청으로 발령난 분도 있고 세계은행 뭐 가신 분은 공판 참여가 안 되고 또 맞아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오늘 저도 라디오 프로 나와서 이제 이 질문을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상대방은 아니 뭐 수도권에서 몇 년 근무하면 당연히 딴 데로 가는 건데 그게 뭘 문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요 사건 한참 그 수사도 하고 공판에도 관여했던 검사들 잘 이전 안 시키죠. 이 정도로 주목받는 사건이면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려고 검찰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막 이동을 시켜버렸다. 정기 인사니까 당신들 어디로 가 이렇게 했다는 건 그게 오히려 더 의심받을 만한. 한마디로 날리면이죠. 날린 거죠, 날린 거. 이게 비교해보면 아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거의 4, 5년 걸렸다라고 하고 있고, 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울산 함영 사건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최초로 그 수사하고, 뭐 정무수석이라든가, 또 울산시장이라든가, 황운하 의원님 그 수사하고 했던 사건, 그 검사들 4년째 하고 있는데, 수사까지 거의 5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공판정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걸 뭐 정기 인사에 의한 뭐다? 설령 보냈다 하더라도 공판이 있으면 그 검사들이 와요. 직관한다고 그러죠. 직접 와서 보고 자기들이 증인신문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만 뭐 원칙에 의한 인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치졸한 변명이죠. 민주당 김건희 대장동 쌍특검 갑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준비 중입니다.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김건희 특검 제가 볼 때는 오늘 선고로 어떻게 보면 동력을 얻었는데요. 네. 근데 그 김건희 특검 안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 지금 발의되는 법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검법. 예.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코바나 컨텐츠에 90억 정도 후원받은 것까지 저희가 넣었는데요. 네. 그거야말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금 제3자 뇌물죄로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정당한 공무집행, 적법한 행위고, 이거는 정말 검찰총장의 그 위세를 보고 그 부인의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을 90억 가량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그 기업들에서. 거의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수사가 안 되고 있고요. 네. 그 후원한 사람 중에 하나가 또 권오수라는 권오수 사실도 있잖아요. 있었죠. 권오수는 주가조작범이고 네.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후원한 게 과연 김건희 씨를 보고 했겠느냐, 윤석열 총장을 보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제3자 뇌물죄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 특검은 저희가 아무리 통과시켜도 왠지 거부할 것 같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오늘 나온 50억 그 네. 특검, 50억 특검을 같이 하는 게 어떨까라는 지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아까 정의당에서도 그 50억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분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는 특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표명해 주셨다는데, 오늘 또 이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특검 필요성을 얘기하셨다니까. 특검 필요성까지는 아니고 수사를 받아라. 수사를 받아라. 그런 입장을 내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 질문해 주신 분 말씀처럼 쌍특검으로 했으면 어떨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은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누가 서열이 더 높은지 좀 애매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성역을 딱 정해주셨죠. 네,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네, 마치. 네, 네. 유가족이 시청 광장 한켠에 급하게 분향소를 또 마련했어요. 네, 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성수대교가 붕괴돼서 30몇 분 돌아가셨을 네. 때 바로 서울시장이 뭐 경질됐다고 책임을 지고 오세훈 시장이 아마 그런 역사를 깊이 새겨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도 저희가 국회에서 100일 추모제 할 때 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분들이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해서 그 노래를 불러주셨거든요. 네. 그때 굉장히 뭐 펑펑 울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눈물을 많이 짓고 그래서 좀 진정성이 있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했고, 또 저희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4분이 대표로 우리의 다짐이라 그래서 읽었죠. 추모 공간이라든가 이걸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뭐 선서하듯이 했고, 또 유가족
대표분과 유가족이 그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이런 추모 공간, 기억 공간, 그다음에 뭐 독립적인 조사 기구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아마 되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갖다 좀 들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에요. 끝. 분명히 뭐 오세훈 시장한테 얘기도 하고 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로 저는 들었는데 근데 거기서 끝이고 바로 뭐 철거하겠다라고 뭐 개고장 날리고 그러는 거 보고 와 세상에 이렇게 앞과 뒤가 틀리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늘 또 이재명 대표님의 세 번째 검찰 출석 조사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준비한 입장문을 읽고 들어가셨어요. 와닿는 메시지, 혹시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다면? 네,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공소장을 보면 제가 뭐 경기도에서 이제 변호사 하면서 알게 된 여러 수사기관 그 정보들이 마치 그 소설 쓰이듯이 쭈루루루 이렇게 나열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사기관 정보원들로부터 예전에 들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그 정보에는 근데 옛날 이제 국힘당 사람들이 그 대장동의 그 공영 개발을 막으려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씨한테 로비했던 거, 그다음에 그 성남 국회의원 동생한테 돈 준 거, 그다음에 이병석 씨인가요? 그때 국토위 위원장한테 로비한 네네. 거, 그게 이제 남욱 씨가 한 건데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있고 이걸 다 보면 이 흐름이 원래는 국힘당을 통해서 로비를 하고 민간 그 시행자들이 다 먹으려 했던 거를 이재명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그거를 계속 막아오고 관개발로 해서 공영개발로 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려고 했던 그 처절한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세상에 그거는 쏙 빼고 이재명 시장의 그런 그 잘못만 그걸 스토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 세상에 아마 예수님의 생애도 한쪽면만 보고 썼으면 아마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소설이라는 게 어느 누가 걸려도 검찰에서 그렇게 소설같이 써버리면 다 범죄인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어쨌건 오늘 대표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들어가면서 역사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뭐 군인들이라든가 혹은 뭐 우리 뭐 안기부라든가 그런 민주화를 위해서 저희가 정말 극복하고 그랬던 세력들 대신 검찰이라는 또 이상한 망령 조직이 정치검찰이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글쎄요. 아무튼 뭐 아마 당대표께서 느끼시는 그런 처절한 심정이 저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